김용민 브리핑. (2017년 1월 9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네. 박 대통령이 이제 담화 발표할 때 자기는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전혀 뭐 이렇게 사익 챙기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구에서 다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촛불 집회 열렸는데 MBC네 방송국. MBC 개쓰레기야 이것들아. 맞아요. 나 MBC 제일 싫어한다. 여러분, 이 멘트 기억하십니까? 1월 2일에 대구 MBC 텔레비전을 통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지역 계열사지만 MBC 브랜드의 방송인데 이곳에서 MBC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멘트가 전파를 탔습니다. 이분은 대구에서 한복집을 운영하는 황모 씨였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황모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황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예. 반갑습니다. 그 목소리 그대로네요. 네. 개쓰레기.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아니, 그 발언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곰곰이 기억해 보건데 그날이 11월 29일 3차 대국민 담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다가 정치협상으로 넘겼잖아요.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1차, 2차 때 그 앞에는 촛불 시위를 한 번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 제가 가게를 하는데 제일 바쁜 날이 토요일이거든요. 늘 이렇게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3차 대국민 담화를 듣고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몸이 좀 불편한데도 오늘만큼은 가게 문을 닫고라도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나갔는데 제가 좀 일찍 나갔습니다, 그날. 아니, 근데 보니까 친구분들하고 같이 나가신 것 같더라고요. 친구분이 아니고 현장에서 만난 아주머니들입니다. 네, 처음 뵙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몸이 불편해서 좀 앉아서 좀 쉬고 싶어서 일찍 가서 이제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보려고 시작하는 것보다 한 2시간 일찍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안 많고 이렇게 분위기가 이제 슬슬 시내로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분이 앉아 계시길래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좀 앉아도 되겠냐 하니까 앉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게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부침성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래, 저보다 연배가 더 되시는 언니들 같은데 어떻게 여기 나오게 됐나 하니까 그분들께서 자기들은 두 분 다 옛날에 다 박근혜를 찍은 지지자였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난다 하면서 저는 박 대통령을 안 찍은 사람이지만 저도 화가 나는데 찍은 사람으로서 더 화가 난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끼리 얘기를 막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젊은 남자 두 분이 막 시커먼 옷 입고 이렇게 마이크를 들이대더라고요. 근데 저 기자인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이렇게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무심결에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은 마이크 들고 있고 한 사람은 카메라를 아주 큰 걸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MBC 방송국이라는 그 MBC 로고가 아주 작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크게 안 쓰여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뭐 눈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유심히 봤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하고 좀 약간 후회스럽긴 한데 저도 모르게 MBC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는 공중파에 대한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몇 년 동안은 거의 공중파나 뭐 이렇게 종편 중에서도 뭐 TV조선이나 이런 건 아예 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송 자체가 특히 종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김정은 얘기 외에는 안 했잖아요. 그 앞전에는. 그래서 너무 좀 왜곡된 보도라서 그 방송 자체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는데 MBC란 로고가 딱 보이길래 저도 모르게 개쓰레기란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거 찍어가도 뭐 방송에 나오진 않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제가 되게 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이 나왔단 말이죠. 방송을 이렇게 낸 대구 MBC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 대해서 특히 공중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대구 MBC가 어떤 매체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구 MBC가
성주 사드 파문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보도했다든지 이런 어떤 서울 MBC와는 결이 많이 다른. 네, 다르다 하는 거를 좀 인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마 예. 그걸 제가 알았으면 그런 발언을 안 했을 건데 예. 저도 사드에 관심도 많고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 제가 워낙 이제 공중파나 이렇게 종편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예. MBC의 그 자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습니다. 예. 그날 안 그래도 제가 그 인터뷰를 그냥 무심결에 하고 집에 와서 예. 저희 언니한테 예. 오늘 그 MBC 기자한테 내가 좀 욕을 좀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언니가 야 대구 MBC는 다르다. 아. 회사 구조 자체가 예. 사장을 이렇게 선임해서 내려보내는 체제가 아니고 예. 또 법인체가 좀 이렇게 달리 돼 있어가 대구는 그나마 좀 나은데 왜 그런 말을 했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공중파에 대한 그런 불신 때문에 그런 예. 발언을 하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설마 그렇게 방송에 나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예. 그 참 그걸 내보낸 대구 MBC의 제작진들이 참 대단하죠. 네네 용기가 대단하고 예. 그리고 또 좀 미안한 마음도 살짝 듭니다. 사실 이제 와서. 지금 이런 불만의 그 실체는 서울 MBC인데 이 대구 MBC가 욕을 대신 먹는 그런 꼴이 돼버렸으니까요. 예. 아, 대구 MBC 제작진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회가 되면은 사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대구 MBC에 대해서는. 예. 네. 아니 뭐 서울 MBC, 대구 MBC의 구조 이런 걸 아는 분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네, 저도 사실 그런 건 전혀 모르고 예. 그냥 이 언론에 대한 불만에 대한 그렇죠. 그게 아마 그 순간적으로 표출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우리 대구 MBC 제작진도 아마 그 발언을 내보내면서 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인터뷰 한 거는 짧게 나왔지만 예. 사실은 그 방송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 뒤에까지 계속 인터뷰를 길게 했거든요. 예. 하면서 제가 좀 더 센 발언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예. 설마 안 나가겠지 하면서 제가 좀 말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뭐 방송 나가고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던가요? 알아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자영업자인데요. 예. 작은 이렇게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의 예. 한 90%가 예. 거의 친박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예.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좀 약간 나이는 있지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손님들한테 그런 내색을 못 합니다. 저도 생계형 장사를 하다 보니까 예. 정치적인 발언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처럼 그냥 손님 얘기만 들어주지 제가 뭐 싫다 좋다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 보시고 알아보신 분은 아직 없으시군요. 아니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네. 많은데 제가 내색은 되도록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방송용 발언이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실 분들은 뭐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우리 황 선생님, 대구 하면은 또 우리 친박의 거점이자 본거지자 이런 인식이 있는데 어떻게 지난 대선 때 찍지 않으시기도 하시고 MBC가 이 편파 보도를 하는 그런 방송이다라는 문제인식도 가지시고 또 촛불 집회도 나가셨는지 어떻게 우리 황 선생님의 시국관을 그렇게 형성시켰을까요? 저는 이 정치라는 거는 약자 편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 대의민주주의는 이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다 우리 국민 손으로 뽑잖아요. 그렇죠. 뽑으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동자고 우리가 다 이 서민적인 삶을 살고 기득권이 약해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조금만 판단을 하면은 저는 무조건 새누리가 싫다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새누리가 똑바른 보수로서 잘하면은 지지할 수도 있는데 예.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예. 그냥 무조건 1번입니다. 이때까지는. 예. 제가 진짜 강남에 사는 되게 부자 같으면은 저도 또 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1번 찍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과연 내가 지지해야 될 정당이나 아니면은 내가 정치인을 뽑을 때 기준이 뭘까를 많이 고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봤을 때는 이 정치인의 마인드가 그 사람 인성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의 길이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마인드가 과연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가, 친서민적인가 아니면은 자기의 기득권이나 경제 논리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치인도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은 내가 좀 판단력 있게 가려야겠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관심은 옛날부터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민주화 운동도 하셨어요, 혹시? 저는 386 세대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집이 경북대학교 앞에 있거든요. 저는 데모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저희 세대는 체류탄 가스를 맞고 이래 학교를 졸업했는 그런 세대입니다. 참여는 안 했지만 늘 마음속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특별히 또 관심 가지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노동에 대한 가치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가 어떤 뭐 블루 칼라든 화이트 칼라든 다 노동자나 다름없는데 노동에 대한 그런 소중한 가치가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것 같아. 뭐 자기는 노동자로 살면서 자기 자식은 노동자의 삶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부모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내 아들도 내 딸도 내처럼 살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은 삶을 물려주려면은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힘없고 보통 서민들이 잘 사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세상을 바라기 위해서는 좀 그런 정치인을 뽑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아, 이렇게 아주 깊은 아니 깊지는 않습니다. 깊은 시대인식 또 노동에 대한 그런 개념 정립. 아 정말 참 우리 개쓰레기라는 이 한마디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저는 이래 방송을 듣다가 또 책을 보다가 체 게바라 하는 그 쿠바의 혁명가가 했는 말 중에 자유와 권리는 우리가 투쟁한 만큼 쟁취한다 하는 그 글귀가 요즘 와서 참 와닿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촛불 시위 나가는 이유도 제가 뭐 체력이 남아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젊은 우리 자녀들한테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조금 따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촛불 시위를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황 선생님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이 또 느껴지는 그런 우리 황 선생님의 진심을 느꼈는데 혹시 뭐 즐겨 들으시는 팟캐스트가 있으십니까? 네, 저 팟캐스트 좀 좋아하는데 저 김용민 브리핑을 주로 듣고 있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듣게 된 거는 불금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 불금쇼요? 네. 저는 드라마 같은 건 안 보지만 좀 코미디 프로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아, 팟캐스트도 될 수 있으면 좀 재밌는 거 들으려고 이렇게 골라 듣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EJ도 들으신다고 네네. EJ도 좋아하는데 아마 이 개쓰레기 발언은 아마 이동영 작가 입에서 나온 거를 제가 아마 따라한 것 같아요. 아, 이동영. 막말 김용민이 아니라? 김용민 씨는 제가 너무 팬이라서 처음에는 제가 EJ 들으면서 얘는 왜 욕을 이렇게 많이 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저도 젖어들더라고요. 그게 나중에는 욕으로 안 들리고 이렇게 자기 분출이라든지 약간 감정 섞인 그냥 자기 발언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편하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욕이 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욕이 나쁘다 하면 나쁘지만 또 약간 카타르시스 되는 면은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개쓰레기 발언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언론 현실에 대해서 분통을 느끼는 시민들한테 큰 카타르시스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C가 바로 서기를 또 바라는 마음 함께 가져보면서 우리 황 선생님 더욱 건승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MBC를 개쓰레기라고 발언한 대구 촛불 시민 황모 씨. 네, 이분 말씀에 깊은 철학이 있었습니다. 광고 듣고 김용민 브리핑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게 박정희 시대부터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이 책은 바로 그 시대를 제대로 알자라는 취지로 쓰여졌습니다. 예. 근데 생활문화사가 뭡니까? 사실 저희는 거의 정치사 위주로만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 시대를 살았던 바로 우리 부모님, 삼촌, 이모들의 삶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촛불 집회도 언젠가는 생활문화사가 되겠군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너희들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게. 우리가 나중에 너희들을 만나는 날이 올 때 우리들을 잊지 말고 18살 그 시절 모습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여전히 떠오르지 않는 진실. 진상규명 한 발짝도 못 나가.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시는 대로 세월호 참사입니다. 앞서 들으신 목소리는 세월호 생존자 학생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김기춘이 박근혜에게 블랙리스트를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직무할 때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블랙리스트를 총괄했던 조윤선이 이번 주에 소환됩니다. 피의자로 말이죠. 한편 조윤선은 문체부 장관을 지냈다가 박근혜한테 사실상 잘린 유진용을 회유하려다가 딱 걸렸습니다. 문체부 차관 김종이 정유라 학생은 최순실의 딸이니까 잘 챙겨야 한다. 이렇게 이화여대 최고위층에 직접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편 독일에서 정유라의 체류를 도운 데이비드 윤 씨가 정유라가 개밥 심부름까지 시켜서 귀찮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특혜 인생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아베가 소녀상 철거 약속을 안 지킨다며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외교부는 공식 반박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르는 뭔 약속을 한 게지요. 국민을 껌쯤으로 하는 나쁜 정부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2015년 1월 활동을 시작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억하시죠? 사안마다 정부와 계속 마찰을 빚은 끝에 지난해 9월 활동을 마무리당했습니다. 하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수사권이 없는 등 조사 권한의 실질적인 한계와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 아니 방해로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침몰 원인을 규명할 선체 인양도 기약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까지 인양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연기를 거듭하더니 올해 4월이었는데 6월로 인양이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의원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기 출범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직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해 만든 뒤 이를 대통령 박근혜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블랙리스트와 별도로 박근혜나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을 따로 관리한 이른바 적군 리스트도 만들어 박근혜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리스트는 모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던 시절 정무수석실 주도로 만들었지요. 특검팀은 박근혜와 김기춘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단독 보도였습니다. 조윤선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수뇌부가 지난해 말 유진용 전 장관을 접촉해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특검에 포착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받기 전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 유진용 전 장관을 따르다가 피해를 본 인사들을 배려하는 인사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회유한 것입니다. 특검은 유진용 전 장관에게 문체부 수뇌부와 접촉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조윤선 끝났네요.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또한 이규철 특검보는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특검 수사가 관련자에 대한 사법 처리 국면에 돌입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번 주 안으로 조윤선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김기춘도 소환할 예정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영화 변호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한 불임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지요. 그런데 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은 최근 특검에서 정부 안에서 모태펀드 운용을 점검해 변호인 같은 영화에 투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검토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영화 변호인이 흥행하자 박근혜 정부가 모태펀드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국내 영화 제작비의 40% 이상의 엄청난 비중, 이게 정부 모태펀드에서 나옵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출자하고 중소기업청사나 한국벤처투자에서 관리하는 돈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투자 통제 역시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컨설팅 업체 대원 어드바이저리 이현주 대표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조원동 전 수석은 최순실의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 의원에 대해 대통령 박근혜의 성형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후임 경제수석인 안종범에게 김영재와 관련한 내용을 인수, 인계해 주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재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의에서 박근혜의 성형시술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특혜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 김종 차관이 정유라는 최순실의 딸이니까 잘 챙겨야 한다. 이렇게 이화여대 김경숙 체육대학장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김경숙은 남궁곤 입학처장에게 알리고 남궁곤은 면접평가위원 교수들을 압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최경희 총장도 2014년 당시에 정유라를 꼭 뽑고 지원도 하라. 이렇게 학교 관계자에게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가 최순실의 집사, 정유라의 도피 조력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과 프랑스 파리에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데이비드 윤은 최순실과 비즈니스를 몇 건 했는지 물어보니까 한 건도 없다라고 잘라 말하더니 최순실의 재산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집사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과의 인연에는 많이 후회한다고 밝히면서 정유라는 정유라가 중학생일 때 처음 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정유라가 본인에게 개밥 심부름까지 시키면서 귀찮게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의 배후에서 최순실이 각종 선거를 진두지휘해온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음 파일에는 박근혜가 직접 출마하거나 간접 지원했던 선거에 최순실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미공개 녹음 파일에서는 한 참모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순으로 선거 일정을 제안하면 최순실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좋다는 식으로 일정을 수정했습니다. 검찰은 전체 녹음 파일 236개 가운데 일부만 청취했고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도 29건뿐입니다. 최순실 재판 도중 녹취록이 추가로 제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경찰관의 인사청탁이 오간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담긴 경찰 고위 간부의 업무 수첩이 공개됐습니다. 이 수첩은 경찰 고위 간부가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할 당시 작성된 것입니다. 이 간부는 경찰의 정기 인사와 특진에 관해 인사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을 적기도 했습니다. 수첩에는 의무경찰 선발과 배치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을 정황도 담겼습니다. 이 수첩에 당장 우병우 아들 이름은 없어도 우병우 아들 역시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또 수첩에는 경찰 공무원 공채와 관련된 특정인의 수험번호, 면접, 체력시험 일정, 점수도 적혀 있습니다. 노량진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헛수고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합격자는 따로 있으니.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이틀 앞둔 지난 토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새해 첫 촛불 집회. 경찰은 참가자 수를 24,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간의 과학적 통계로 참가자 수를 부풀려 오지 않아온 주최 측은 약 6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60만 대 24,000. 한편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집회는 경찰이 3만 7천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서울신문이 비판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어떤 눈을 달아야 그렇게 보일 수 있을까요? 사진만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데. 백남기를 살해한 인사특혜로 점철된 비리경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황교안이 대통령 대행을 잘한다. 이렇게 수구신문들이 띄웁니다. 그런데 AI 못 잡고 있죠?
그리고 물가조차 못 잡습니다. 도대체 뭘 잘한다는 것입니까? 한국일보에 미친 장바구니 물가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무, 당근 등 농축수산물이 평년보다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무 평균 소매 가격은 개당 3,096원으로 평년의 2.4배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AI 발생으로 가격이 급등한 달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난 30알을 기준으로 달걀은 평균 소매가 8,960원으로 평년에 1.6배를 기록했습니다. 한우갈비와 등심 외에 수입 쇠고기 역시 6에서 13% 가격이 뛰었습니다. 갈치는 한 마리에 9,759원, 마른 오징어는 10마리에 28,534원으로 평년보다 각각 20% 이상 올랐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네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용, 다이묘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지난 토요일 집회 참석자 수가 골든 크로스가 됐다고 하지요? 탄핵 반대는 37,000, 탄핵 찬성은 그보다 못한 24,000.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카카, 경찰의 그 발표 믿으십니까? 솔직히 안 믿지. 하지만 경찰 장악 능력, 이것도 실력 아니야? 얼마나 잘 장악했으면 탄핵 와중에도 경찰이 체계 열중시어 하냐 이거야. 카카, 제가 큰일 났다고 한 건 경찰 공무원 채용부터 승진까지 다 비선 실세들이 개입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노량진 공시족들 한마디로 꼭지가 돌았고요. 카카, 이 일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노량진에 AI 바이러스 푸세요. 그러면 흩어질 거 아니겠어? 그럼 되지 뭐. 아예 촛불 행사장인 광화문에도 푸시지요. 그래. 그거 좋네. 응? 아니지. 아니, 왜 때리십니까? 걔네들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잖아. 응? 행여라도 AI 바이러스가 청와대 담 넘어 들어오면 어쩌려고? 그게 그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니까? 조류라서? 알겠습니다. 뭘 알아, 이 씹새끼가. 카카, AI가 조류 인플루엔자이기도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둑기사 이세돌의 기사에 딸려 나온 AI도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란 뜻이죠.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AI의 A는 무엇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알지. 1번 안종범, 2번 아티피셜,
3번. 앵그리. 4번. 안철수. 5번. AOA.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歴史家に任せるべきだろうというのが私の考え方。 Ma senti, con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의 위안부 소녀상을 새로 세운 것을 명분으로 해서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아베는 한국이 해야 할 일이 더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위안부 소녀상 철거겠죠. 아베 총리는 어제 TV 토론에서 재작년 말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서로 확인을 했다라고 우선 전제를 하면서 예. 일본은 성실하게 의무를 실행해서 10억 엔을 냈는데 다음은 한국이 성의를 보여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이 해야 될 일이 더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다음 말도 아주 중요한데요. 설령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실행해야 된다. 이것은 국가의 신용 문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아하니 예. 한국에서 곧 정권이 바뀔 것 같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촛불 민심 이런 거를 볼 때 분명히 위안부 합의를 깨자고 나올 것 같은데 예. 그걸 깨자고 나오는 데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다음 정권도 지켜야 된다라고 못을 받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예, 한국도 성의를 보여라. 이 말 속에는 위안부 합의에 우리 국민이 모르는 이면 합의가 있다. 이걸 시사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녀상을 철거해라 라는 이면 합의가 있는데 이번에 부산에 새로 소녀상을 세우는 거 이건 문제다. 둘 다 서울과 부산 모두 다 빨리 철거해라 라는 뜻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떠밀려서 완벽하게 불균형적인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했는데 예. 아마 이제 여기에서도 최순실 특검에서처럼 어떤 위안부 합의의 진실의 일부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위안부 합의 관련 소송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이 합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약이냐 뭐냐 신사협정이냐라는 법적 성격을 분명히 규정해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예. 또 지난 6일 금요일이었죠. 예.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를 모두 공개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이건 뭐 박근혜가 자초한 외교 참사다라고 봐도 뭐 전혀 무리는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조선일보 오늘 톱 기사를 보면은 그 얘기가 쏙 빠져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제목이 뭐냐면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틈타서 계산된 일본의 대공세다. 라고 제목을 뽑았는데 예. 내용을 보면은 다 일본이 영리하게 도발했다. 일본 나쁘다라는 말로만 다 돼 있습니다. 예. 물론 기본적으로 일본이 문제죠. 일본이 역사인식도 문제고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그런 일본하고 갑자기 합의를 해준 문제, 아주 부실한 합의를 해준 문제를 반드시 짚어야 됩니다. 예. 근데 조선일보는 그런 거는 안 하고 아베하고 또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 이 통화로 미국의 동의를 구한 후에 소녀상 보복에 나섰다. 그리고
오바마는 중재할 시간도 없고 트럼프는 준비 안 된 상황을 일본이 잘 이용하고 있다. 이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중동이 이제 일본과의 마찰이 생기면 늘 이런 수법을 쓰는데요. 일본만 나쁜 놈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일본이 문제라고 하는데 특별히 토를 다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분명히 그런 일본과 부실한 협상을 한 한국의 책임, 이것도 반드시 짚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예. 일본의 도발이 영리하다. 이 점에만 조선일보가 초점을 맞춘 거군요. 예. 그리고 3면에도 굉장히 길게 그 얘기를 썼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1월 6일 지난 금요일에 일본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때리기를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주한 한국 대사를 귀국시키고, 이 대사는 오늘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그리고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이런 것도 연기하고, 뭐 일본 총리 관저에서는 소녀상은 친북 세력 때문에 세워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3면 제목에 부재에 이 사람들의 속마음이 나오는데, 일본은 물밑에서 치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은 내부 충돌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화 단결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원인 제공자가 쏙 빠져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미국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원래부터도 위안부 합의를 지지하는 편이었는데요. 이번에 있어서도 부산 소녀상, 여기에 관련 일본의 이런저런 조치에 대해서는 직접 비판하지 않고 위안부 합의의 의미,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 지난 금요일,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인데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민감한 역사 유산에 대한 합의를 선언해서 용기와 비전을 보여준 바가 있다. 그러니까 화해를 향한 중요한 이점표가 됐다고 생각한다. 위안부 합의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합의가 좋다, 잘 됐다라고 해야지 오바마가 내내 구축하려고 했던 한미일 삼각협력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위안부 합의가 좋은 합의고 계속 지켜줘야 된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미국 언론, 특히 그 상대적으로 공정 보도를 많이 한다는 그런 신뢰감을 주는 뉴욕타임스 같은 신문은 어떤 입장입니까? 뉴욕타임스의 입장을 조금 곱씹어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사태가 터지고 지난 금요일자도 끝나지 않은 위안부 문제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근데 그 사설의 내용이 뭐냐면 합의를 잘 이행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타임스라면 이 합의에 어떤 문제가 있나라는 걸 지적했어야 되는데 그런 지적은 없었고 합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그거는 2007년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이죠. 아베의 역사 인식 문제, 또 위안부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강력히 비판했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걸 가지고 뭐 미국 언론도 미국의 국익에 맞게 가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위안부 합의라는 엉터리 매듭을 지은 그런 박근혜 정부가 자초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합의를 안 해줬다면 이런 참 기가 막힌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일단 합의라는 어떤 형식적인 틀이 만들어졌으니까 뉴욕타임스 입장에서도 이런 합의를 당신들이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은 지키도록 하라라는 쪽으로 무게를 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반기문이 되기를 바라겠군요. 일본은 또 미국은? 그렇습니다. 반기문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잘 됐다고 했으니까요. 미국하고 일본 입장에서는 어쨌든 반기문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합의를 계속 연장시키는 것 이런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반기문이 되면 일본이 좋아한다. 또 일본 방송도 반기문을 친일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자, 북한이 어젯밤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을 했군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과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로켓 발사 준비를 도발과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제재 압박에 대해서 떠들고 있다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태도가 상당히 신중해서 사실
별다른 북한 관련 뉴스가 나오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번 변수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예, 어젯밤에 뭐 속보로 뜨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꼼꼼히 뜯어보니까 사실은 근데 김정은의 신년사에 나온 내용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준비에 막바지 단계에 가 있다라고 하니까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비난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뜯어보니까 새로운 얘기는 없었고 그 다음에 발표하는 형식도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하는 형식. 이것은 보통 이제 북한에서는 중요한 발표를 할 때는 성명 같은 걸 내는데 이게 아니라 그보다 한 급 낮은 문답 형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서 미국이 뭐라고 했다? 그러면 북한의 속성상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례적인 반응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답답합니다. 자, 어제가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이었다고요? 예, 그렇지만 뭐 특별히 도발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AP통신이 어제 평양발 기사를 썼는데 어제가 김 위원장의 생일이라는 사실은 북한 전역에도 잘 알려져 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하루를 보냈다 이런 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의 말이라든지 북한의 이런 분위기 이런 거를 볼 때 어쨌든 앞으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약 한 달 뒤에 한미 합동훈련이 열리고 그때까지는 좀 두고 보는 정세를 관망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통상 북한에서는 이제 지도자의 생일이면은 뭐 대대적으로 떠벌리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하사품도 내려가는 걸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말이죠. 그런데 어제는 꽤 조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이 신년사를 할 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모습, 그 다음에 자기의 잘못된 점을 자기 스스로 밝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어쨌든 북한 리더십의 공고함, 김정은의 자신감 표현 이런 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뭐 대대적인 또 축하 이런 것이 없었던 것도 실은 김정은의 자신감의 표출로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황준호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뭐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닭을 씹어대고 있어. 야, 너까지 나를 닭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킹 닭갈비를 씹고 있다고 합니다.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최고의 재료에 가장 건강한 국내산 닭고기는 기본이죠. 밥 반찬으로, 다이어트 요리로, 그리고 술안주로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상품권을 받아가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요즘 우리 이완배 기자님 보시기에 네. 삼성 신화 네. 무너져 간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예측만 하면 다 틀리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삼성이 버티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쭉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아니더라도요.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릴 건데요. 어쨌든 일단 이제 어제 나온 뉴스를 좀 종합을 해보면 특검이 지금 삼성 중심부를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전진하는 모양새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그룹의 2인자들로 불리는 사람이죠. 최지성 부회장 그리고 장충기 사장을 오늘 오전 10시에 소환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지성 부회장이 내부의 2인자면 장충기 사장은 대외 관계를 담당하는 2인자쯤 됩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최지성과 장충기를 불렀다는 건 이재용의 오른팔 왼팔을 지금 다 소환을 한 거죠. 그러면 특검 발표로는 지금은 참고인인데 수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신분이 피의자로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요.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지원을 한 94억 원을 전부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고 해요. 이러면 이제 덩치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결국 이재용 소환도 이뤄질 것 같고요. 특검이 만약에 이재용이라는 본체를 건드릴 수 있다면 굉장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토요일에 그 김프로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내부 제보가 특검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삼성의 구린 구석이 여기저기서 다 제보가 된다는 겁니다. 삼성공화국이라고 이제 우리나라를 불렀는데요. 실제로 삼성은 참 많은 사람들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돈으로 다 싸 바르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때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돈으로 유혹을 해도 삼성이 5천만 국민을 전부 매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어떤 식이냐면 뇌물을 주거나 누군가를 뭐 유혹을 하거나 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거나 할 때 보면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상대로 호소를 하지 않아요. 여론을 상대로 호소를 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관리를 해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은 그게 계속 먹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 방식을 수십 년 동안 고수를 해온 거죠. 2007년에 삼성그룹 전직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회장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을 공개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건희가 2003년에 이런 지시를 내린 게 나와요. 호텔 할인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안 받는 사람, 예를 들면 추미애 의원 같은 사람에게 주면 부담이 없지 않을까? 금융관계, 변호사, 검사, 판사, 국회의원 등 현금을 주기는 곤란하지만 호텔 할인권을 주면 효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임. 와인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와인을 주면 효과적이니 따로 조사해 볼 것. 아무리 엄한 판사, 검사라고 해도 와인 몇 병 줬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룹 총수가요. 이렇게 섬세하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 잘 관리해라도 아니고 와인이나 호텔 할인권으로 모셔봐라.
돈 안 받는 추미애 의원 같은 사람, 이렇게 사람 이름도 직접 거명을 해요. 그리고 이건희가 지시를 하는 사람은 금융관계, 변호사, 검사, 판사, 국회의원, 즉 영향력이 큰 사람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특이한 건 삼성은 사람을 관리를 할 때도 그 인물을 소고기나 돼지고기처럼 등급을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2005년에 그 안기부 엑스파일이 그 노회찬 의원이 공개를 했었잖아요. 이게 홍석현이 주도를 해서 이건희 회장 지시로 삼성이 정기적으로 떡값을 검사들한테 바쳤다는 게 이때 드러나죠. 그리고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7명 떡값 검사들 명단을 보면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뭐 최경원, 김두희 이 두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안강민 대검 중수부장, 김진환 서울지검장, 홍석조 검찰국장이 홍석현 동생이죠. 한부환 법무부 차관, 김상희 법무부 차관 이런 쟁쟁한 사람들을 다 관리를 하는데 홍석현이 도청 파일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학수하고 홍석현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김상희 법무부 차관 이 사람이 7명 검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X파일이 공개될 때에는 법무부 차관으로 되게 높았어요. 근데 삼성이 떡값을 줄 때가 1997년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김상희는 대검 수사 기획관이었대요. 근데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홍석현이 김상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김상희도 들어있어요? 그럼 김상희는 조금만 해서 성의로서 조금 주시면 엑스트라로 하고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 쪽팔리겠다. 쩌리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상희 차관은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 자체도 개망신인데 그 와중에 삼성으로부터 1등급 한우가 아니고 한 3등급 유구 취급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근데 이게 삼성이 사람을 레벨을 구분을 해서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개된 파일을 보면 김두희 법무부 장관한테는 떡값을 2천만 원을 줬는데 3등급 유구 수준인 김상희한테는 500만 원을 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돈도 다 차별을 해서 세력이 크거나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오는 게 삼성 스타일이었다는 겁니다. 사고가 나죠, 이러면은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뚝이 어디서 터지느냐면 위에서 터지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터지는 겁니다. 민심에서 터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저는 해봅니다. 만약에 삼성이 지도층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관리하는 힘에 반만 민중들과 소비자들을 관리하는 데 썼다면요. 여론이 지금 같진 않을 겁니다. 삼성이 지금 400일 넘게 본사 앞에서 투쟁하는 반올림 노동자들을 얼마나 하찮게 취급을 합니까? 그렇죠. 진심을 다해서 사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그런데 그걸 사죄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면 작년 초에 있었던 3차 합청업체에서 일하다가 시력을 잃은 청년 노동자들의 보상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고 이랬다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신경을 쓰고 국민들에게 미안한 구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재용에 대한 여론이 지금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삼성은 오랫동안 민중은 그냥 개돼지 취급을 한 겁니다. 여론? 그게 뭐가 중요해? 힘센 놈만 관리하면 되지. 이런 태도를 유지를 해온 거죠. 그런데 정작 삼성의 목줄을 쥐고 들어가는 건 삼성이 그 핫바지 취급했던 민중들의 촛불인 겁니다. 이 촛불의 힘이 특검을 이끌고 촛불의 힘으로 여러 제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까지 얕잡아봤던 민중들에 의해서 대가를 지금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날이 꼭 올 거라고 믿습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요. 이게 확고해져야 사회의 신뢰가 높아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삼성은 건방지게 국민을 등급을 나누고요. 돈으로 높은 등급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 오만함이 꼭 단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한국 경제 신뢰가 높아지고요.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청취자분들께서도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보다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이번 기회에 기필코 특검이 삼성 수뇌부 핵심 이재용까지 단죄를 하는 그 일을 해내기를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근데요, 이재용이 감옥 갔다 온다 한들 삼성이 바뀔까요? 얼마나 강한 단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삼성이 조금 똑똑하다면 이제는 알아야 될 겁니다. 무서운 건 검사장, 높은 사람,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정작 기업을 하는데 가장 무서워해야 할 사람은 소비자, 민중, 대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알아야 되겠죠. 예. 그걸 모르면 뭐 지옥 문을 여는 거고요. 그렇죠. 네. 뭐 삼성은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보광그룹 기반의 JTBC 그리고 태영 기반의 SBS 이들이 지금 민심 쪽에 줄을 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 이거야말로 정말 사업 마인드가 출중한 게 아닌가. 그렇죠. 네. 뭐가 무서운지를 아는 겁니다. 그쯤 되면은요. 예. 그 정도 되면 좀 똑똑한 거죠. 네. 네. 뭐 삼성이 과연 이런 민심에 얼마만큼 반응하고 작용할지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이제는 옛날 같지 않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들을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러려면 이재용 씨가 일단 감옥에 갔다 와야. 네, 당연히요. 예. 지은 죄에 대한 단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과 몇 마디로, 뭐 사회공헌으로 이걸로 택도 없죠. 예,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예. 네. 자,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자, 월요 경제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두 경제학 준비하셨다고요? 네, 조금 생소한 용어죠. 이 부두 경제학을 제가 한 다음에요. 주 중반쯤에 제가 지그문트 바우먼이라는 사상가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왜 연이어서 하냐면 앞으로 뭐 조기 대선이라는 게 현실화되면은요. 보수 쪽에서는 반드시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진보는 경제 성장을 주도할 능력이 있는가? 예. 이런 아젠다들을 많이 들고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마치 보수 쪽은 경제 성장이 자기들의 전유물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예. 한 패친분이 메신저로 알려주셔서 저도 유튜브로 나중에 그 대목을 봤는데 예. 그 유명한 전원책 자폭 JTBC 토론 때요. 그 유승민 의원이 이재명 시장한테 이렇게 시비를 거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경제 성장도 중요하고 경제 정의도 중요하다. 경제 정의는 어느 정도 해결 방법, 해법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의 해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시장은 공정경제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경제는 공정하기만 하면 저절로 성장한다고 말했다. 이게 성장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다시 경제를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진보 니네는 경제 정의만 부르짖을 줄 알지 성장을 못하잖아 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이 경제학 박사예요. 예예. 근데 제가 이분께 묻고 싶은 건 그러면 니들은 어떻게 성장시킬 건데? 니들이 추구하는 그 성장 방법이라는 것부터 좀 들어보자.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보수 쪽에서 무조건 나오는 대답이 기업을 잘 되게 하고 규제를 풀고 이 지랄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올리면 안 되고 이런 철진한 레코드를 또 틀 겁니다. 그리고 뭐 낙수 효과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잘 돼서 돈이 밑으로 줄줄 흘러서 경제가 성장하게 될 거라는 헛소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는 뭐 다 전 세계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판이니 제가 길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유승민 유해 이런 사람들은요. 귀신에 홀린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미신이나 주술에 가까운 신념이 있는 겁니다. 기업이 잘 되면 경제가 성장한다. 이런 주술적 미신을 믿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두 경제학.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무당 경제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두가 영어로 VOODOO예요. 이게 그 서인도 지도하고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악마 숭배, 주술 뭐 이런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부두를 주술적이고 맹목적인 믿음,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믿음 이런 뜻을 갖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이 부두라는 단어에 경제학이 붙어서 부두 경제학이라는 말이 나왔냐면 기업이 잘 되고 기업 세금 깎아주고 이러면 낙수 효과가 생겨서 온 국민이 잘 살게 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헛소리를 누가 인류 역사에서 공개적으로 제일 먼저 했냐면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런데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요.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이 경쟁 후보가 무슨 헛소리냐고 엄청나게 이 레이건의 경제 정책을 씹어요. 근데 경제 후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감세를 통한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레이건 후보가 하고 있는데 이건 사람을 현혹시키는 연기만 피워 올리는 거다. 알맹이가 전혀 없는 부두 경제학이다. 이렇게 맹공을 뽑습니다. 그래서 부두 경제학이라는 말이 이때 처음 나오는 겁니다. 경쟁 후보가 하는 말은 낙수 효과 그딴 게 있을 리가 없지 않냐. 그런 건 주술적인 믿음이나 미신에 가깝다.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레이건의 경제를 부두 경제학이라고 통렬히 비판한 경제 후보가 누구냐면 조지 부시였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 부시가 런닝메이트가 돼서 부통령이 되고 나중에 또 후계자로 또 대통령까지 하죠. 예. 뭐 후일담입니다만 부통령이 되고 났더니 이제 MBC TV 기자가 물은 거예요. 당신 대선 경쟁할 때는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무당 경제학, 부두 경제학이라고 하지 않았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부시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난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해요. 그래서 이제 MBC가 그때 그 촬영했던 장면을 그냥 틀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부시가 그거 이제 기억나는데 생각해보니까 농담이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기춘 같은 짓을 한 거죠. 저딴 애들이 미국을 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죠. 의리도 없고 소신도 없고 뭐 그런 정치인들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부시가 아마 평생 했던 말 중에 딱 한마디 옳은 말을 꼽으라면 저 말일 거예요. 레이건을 비판했던 부두 경제학이라는 단어. 부자들을 잘 살게 해주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미신. 예, 그것이 사실이었느냐는 통계적 수치를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레이건 정부 1기 4년 동안요. 평균 경제 성장률이 10.3%였습니다. 부자들 감세해주고요. 그런데 이전에 그렇게 경제 못했다고 욕먹었던 카터 정부 때 경제 성장률은 평균 13.6%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이건이 훨씬 더 낮은 거죠. 레이건 정부 1기 때 실업률이 평균 8.6%였습니다. 카터 정부 시절인 6.4%보다 당연히 높습니다. 여기에다 부자 감사를 냈더니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981년에 58억 달러였는데 1985년에는 무려 2천억 달러로 급증을 합니다. 복지예산을 팍팍 줄였거든요, 레이건이. 그래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빈곤층이 최빈곤층으로 계속 다운됩니다. 그래서 레이건 정부 시절에 최상위 1% 부자들이 미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순재산이 8%에서 12%로 높아집니다. 양극화 현상이 엄청나게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통계가요, 레이건이 부자 감사해준 이후에는 경제 성장이라는 것하고는 아예 거리가 멀게 나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부자들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줬더니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니라 박살이 났다는 거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명박이 무능하고 나쁜 놈이어서 그렇지. 그래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수출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건 맞는 이야기 아니냐. 예. 이게 주술입니다. 주술. 네, 환상이에요. 이명박이 대기업 출자총액제 폐지했죠. 환율 인상, 그러니까 원화가치 떨어뜨려서 수출 기업들 도왔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했죠. 친재벌 정책들 줄줄이 펼쳤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됐느냐. 예. 통계를 보면은요. 노무현 정부 때 경제 성장률이 안정된 4%대를 계속 이어왔었어요. 주가지수가 처음으로 2,000을 넘었죠. 수출 3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는 5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2.9%였습니다. 박살이 난 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건 그 미국 CIA가 월드 팩트북이라는 걸 매년 공개를 해요. 그런데 2013년에 공개한 월드 팩트북에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죠. 2012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세계 순위가 117위였습니다.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117위요. 2년 만에 60위가 떨어진 겁니다. 네. 도대체 어디를 봐서 기업을 잘하게 해주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어떤 통계도 그런 통계가 없어요. 부시가 한 유일하게 옳은 말, 감세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말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연기만 피워올리는 것이고 알맹이가 전혀 없는 무당 경제학이다.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은 진보를 향해서 니네는 공정만 생각하고 성장을 못하겠냐 이런 헛소리를 해대는데 그런 헛소리 하기 전에요. 니들은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성장을 시킬 건데 이 이야기부터 들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또 수출 중심, 기업하기 편한 나라 이런 사이비 종교에 가까운 헛소리들을 해댈 겁니다. 그런데 유승민 경제학 박사예요. 네, 그 정도 되면 최소한 그 방법에 걸맞는 숫자라도 하나 들고 나와야죠. 과연 니네가 집권했을 때 더 성장을 했는지 우리가 집권을 했을 때 더 성장했는지 숫자라도 좀 들여다보란 말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그 숫자 들여다보면 쪽팔려서 성장이 어떻고 이런 헛소리도 못할 겁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을 겁니다. 보수 쪽에서 이런 논리를 펼칠 때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성장은 보수가 낫지 않느냐. 진보는 공정만 강조한다. 이거 완전한 헛소리입니다. 예.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논리적 공방들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저들의 헛소리가 왜 부두 경제학이라고 미신 경제학이라고
주술 경제학이라고 불리는지 그 연원을 한번 살펴봤고요. 예. 앞으로도 저런 미신들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이비 종교에 가까운 이야기라는 걸 제가 여러 경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이비 경제니까 네. 무당 점쟁이들이 또 참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주변에서. 네. 경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안보도 잘한다. 이게 보수의 그동안의 부두였는데. 네. 네. 그런 놈들이 방산비리나 저지르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미친놈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이원배 기자님, 월요일 아침,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공화국 논평. 아베로부터 10억엔을 먹튀하신 국제금융산업의 역군 박근혜 동지께서는 사퇴를 거부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진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친박을 암덩어리라고 비난한 더 큰 암덩어리 임명진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임명진은 친박계 맏형 서청원과 인적 청산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임명진이 약속을 어기고 새누리당에서 칼춤을 추는 것은 친박들을 인적 청산의 대상, 즉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임명진은 똥 싸고 도망간 어쨌든 사람이라고 칭한 김무성처럼 친박에 대해 최소한 사람 대접은 해줘야 할 것이다. 또한 임명진은 친박들에게 의원직을 버리고 농사를 지으라고 짓거렸다. 이처럼 임명진이 귀농을 부추기는 것은 반농민 정책에 더해 시위하는 농민을 죽이기까지 한 박근혜 정권의 철학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임명진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개보신당에서 이름을 바꿨다가 개된장바른정당이란
초롱을 받고 있는 바른정당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임명진은 모레 끝장 토론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내 세력이 하나도 없는 임명진은 이날 본인이 허수아비, 꼭두각시, 아니 개털임을 인정하고 정치적 할복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합리적 보수의 가짜 안보라는 제목의 김현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가 쓴 한겨레 기고문입니다. 유승민 의원에게 묻고 싶다. 사드를 도입하면 안보가 튼튼해질까?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온 나라의 상인들이 시름에 잠겨 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한중 관계를 논의했는데 그것이 왜 매국인가?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데 합리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이념적 접근은 합리와 거리가 멀다. 색깔론의 낡은 안경을 벗고 맨눈으로 안보 현실을 보기 바란다. 안보는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을 요구한다. 사드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국민을 속이는 가짜 안보로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대통령은 2명으로 충분하다. 안보가 무너지면 민생도 무너진다. 다수의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묻고 있다.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진짜 안보를 원한다. 이념적 접근이 문제를 방치하고 재앙을 키웠다. 우리 안보의 치명적인 위협은 널려 있다. 당장 2022년이 되면 19살 남성 전체가 입대해도 병력이 모자란다. 병역 제도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안보를 이념의 색깔로 보면 현실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 중장기 대책을 세우려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데 색깔로는 협치를 차단한다. 인구 감소로 2750년이 되면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한다. 도대체 나라를 누가 지키나? 인구가 줄면 성장률도 떨어지고 재정 수입도 줄어든다. 고령화로 복지 비용을 줄일 수도 없는데 사드 같은 불필요한 무기에 돈을 퍼붓자는 논리가 과연 합리적인가? 우리의 군대는 어떤가?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우리 군대의 전투력을 점검해야 한다. 방산 비리와 중복 투자로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군대의 인권과 복지 수준이 열악해서 사기가 높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자긍심을 가진 유능한 군대는 불가능하다. 민첩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반성해야 한다. 네, 가짜 안보의 민낯이 제대로 드러나네요. 김용민 브리핑 1부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